차가운 밤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검은색 세단이 화려한 강남대로를 벗어나 낡고 좁은 골목 어귀에 멈춰섰을 때 차 안에 앉아있던 강지훈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했다. 6년. 한서연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진 지 정확히 6년이 흐른 날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그는 마치 의식처럼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은 익숙하게 우산을 펼쳐들고 뒷좌석 문을 열었다. 빗줄기를 맞으며 차에서 내린 지우는 수십억 원짜리 맞춤, 정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식당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낡은 나무 문을 열자 뜨끈한 국물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그를 맞았다. 이곳은 그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던 유일한 추억의 장소였다. 식당 주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인 강지훈의 등장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소처럼 구석진 자리를 안내했다. 그는 늘 앉던 그 자리에 앉아 예전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돼지국밥을 주문했다. 복잡한 서류와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그는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유난히 스산했다. 잠시 후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나왔다. 지훈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변치 않은 맛이 혀끝을 감쌌지만 공허한 마음까지 채워주지는 못했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은 반쯤 열린 주방 문틈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충격이 그의 전신을 강타했다. 주방 안쪽 어른 허리 높이의 싱크대 앞에서 작은 남자아이가 발판을 딛고 서서 필사적으로 그릇을 닦고 있었다. 뽀얀 거품이 아이의 작은 팔뚝을 뒤덮었고 고사리 같은 손은 자기 몸만 한 그릇들을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의 힘겨운 노동이 아니었다. 바로 그 아이의 얼굴이었다. 어린 시절 앨범에서 수없이 봤던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다. 날카롭게 뻗은 눈썹,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그리고 무언가를 응시할 때 살짝 찌푸리는 미간까지 마치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자신을 마주한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였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시끄러운 식당 안에서 유일하게 그의 귓가에 울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고된 일에 지친 듯 작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소매로 쓱 닦아냈다. 그 모습에서 지훈은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대체 누구길래 저 어린아이에게 저런 일을 시키는 것인가?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애써 외면해왔던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혹시, 설마. 그의 머릿속에 6년 전 차갑게 돌아섰던 한서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혼 서류를 내던지며 당신 같은 사람의 아이는 절대 낳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치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는 남은 식사를 거의 마시듯이 해치웠다. 머릿속은 온통 주방의 그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당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그의 시선은 주방 쪽을 향해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었다. 그 작은 등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워 보였다. 지훈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김 실장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김 실장, 방금 우리가 나온 식당 할매국밥이었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김 실장은 백미러로
지훈의 굳은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맞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을 굳힌 듯 입을 열었다. 주방에서 그릇을 닦던 남자아이가 있었어.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더군. 지훈의 말에 김 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회장님의 명령에 토를 다는 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었다. 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관계, 특히 어머니가 누구인지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그의 목소리에는 이스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천근만근이었다. 그리고 절대 눈에 띄게 움직이지 마. 조용하고 신속하게. 알겠나? 김 실장은 즉시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차는 다시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지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만약, 아주 만약에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한서연이 자신을 속이고 아이를 낳아 이런 곳에서 고생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다시금 심장을 핥히었다. 6년 전 그녀는 그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떠났다. 사업상 정적의 함정에 빠져 위기에 몰렸을 때 그녀는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곁을 떠났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떠올릴수록 분노와 함께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 작은 아이가 겪고 있을 고단한 삶에 대한 안쓰러움, 그리고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그 아이에 대한 기묘한 끌림. 그는 부정하려 했지만 심장 한구석에서는 이미 강렬한 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예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한 기색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의 집무실은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풍경도 그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오직 김 실장이 가져올 보고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김 실장이 집무실로 들어와 얇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다. 몇 장의 서류와 함께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아이는 식당 앞에서 낡은 옷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보고서의 첫 장에는 아이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름, 한민준, 나이, 15세. 그리고 보호자 정보란에 적힌 이름, 한서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훈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에 그는 잠시 호흡하는 것조차 잊었다. 한서연, 그가 사랑했고 증오했던 이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사라졌던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 숨어 살고 있었다. 보고서는 그녀와 아이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 건조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었다. 변두리의 낡은 빌라 월세방, 변변한 직업 없이 식당 허드레실과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녀의 삶.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배신감보다 더 큰 감정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그런 끔찍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그런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자신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김 실장. 당장 한서연 씨가 사는 곳으로 차 돌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지훈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곧바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훈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한서연의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다. 왜 자신을 속였는지, 왜 자신의 아들을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서 키우고 있는지, 모든 것을 빼앗아서라도 아이를 되찾아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아들은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했다.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아이였다. 하지만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끓어오르던 분노는 점차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다. 그는 아이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놀랍도록 맑고 총명했다. 그 눈빛은 자신을 쏙 빼닮아 있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 위로 6년 전 헤어지던 날 밤 눈물을 머금고 그를 바라보던 서연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녀는 왜 떠나야만 했을까? 정말 단지 그가 싫어져서 그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였을까? 아니면 그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지난 6년간 그는 그녀를 원망하며 애써 그녀에 대한 생각을 지워왔다. 하지만 아이의 존재는 그가 억지로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차가 서연이 사는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차마 바로 내리지 못했다. 그는 창밖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건물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자신의 아들과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그녀를 만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복수심과 연민,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 대신 지금부터 한서연 씨와 아이를 24시간 감시해. 누가 접근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보고하도록. 그는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그녀가 왜 자신을 떠났는지, 그리고 지난 6년간 그녀와 아이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차가 빌라촌을 빠져나갈 때 지훈은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건물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장 같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하루는 한서연과 한민준에 대한 보고서를 읽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다시 읽는 것으로 끝났다. 김 실장의 보고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건조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6년간 지훈이 전혀 몰랐던 두 사람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식당 주방 보조, 건물 청소까지 하루에 서너 개의 일을 닥치는 대로 하고 있었다. 사진 속 서연의 모습은 지훈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화사하고 당당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푸석푸석해진 피부와 지친 기색이 역력한 눈빛,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 대신 파스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여러 장의 사진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특히 아들 민준과 함께 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보고서의 다음 장은 아들 한민준에 대한 기록이었다. 5살짜리 아이는 놀랍도록 어른스러웠다.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 좁은 월세방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낡은 동화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동네 놀이터에서도 다른 아이들처럼 마냥 뛰어놀기보다는 한쪽 벤치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는 일이 더 잦았다.
영상 속에서 민주는 식당 주인이 간식으로 준 찐빵을 반으로 쪼개어 하나는 먹고 나머지 반은 작은 봉지에 소중하게 싸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 영상을 보던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느꼈다. 김 실장이 덧붙인 설명에 따르면 아이는 항상 자기 몫의 간식을 반으로 나눠 늦게 퇴근하는 엄마에게 가져다 준다고 했다. 지후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그의 아들이 배고픔을 참아가며 엄마를 위해 찐빵 반쪽을 남겨두고 있었다.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기억의 파편들이 예고 없이 그를 덮쳤다. 연애 시절 서연은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를 가장 좋아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값비싼 코스 요리보다 포장마차에 나란히 서서 어묵 국물을 나눠 마시는 것을 더 행복해하던 여자였다. 그는 그녀의 소박한 행복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녀를 가장 비참한 곳으로 내몬 장본인이 되어버렸다. 이혼 직전의 그날들이 떠올랐다. 당시 진성그룹은 적대적 M&A 시도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지우는 몇 날 며칠을 회사에서 밤을 새우며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그에게 배달되었다. 사진 속 남자는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충격은 회사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 그녀에게 사진을 던지며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우리 헤어져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했나? 돈 때문에 내 경쟁자와 손을 잡을 만큼. 그의 절규에 가까운 질문에도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미리 준비한 듯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위자료 청구란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그것이 지훈의 자존심을 더욱 건드렸다. 그는 그녀가 이미 상대방에게서 충분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다. 그의 상처받은 자존심은 그녀를 붙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부와 명예를 좇는 속물적인 여자였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지난 6년을 버텨왔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찐빵 반쪽을 아껴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 지금 과거의 모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돈을 위해 자신을 배신한 여자가 왜 이런 가난을 자처하고 있단 말인가. 며칠간의 관찰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왔다. 김 실장의 보고는 점점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회장님. 한서연 씨는 지난 6년간 5번이나 거처를 옮겼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소득 신고나 금융 거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현금을 사용하며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 그 말이 지훈의 뇌리에 밝혔다. 단순히 자신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철저했다. 그렇다면 그녀를 위협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뜻인가? 지훈의 머릿속에 6년 전 그에게 익명의 사진을 보냈던 그 누군가의 존재가 떠올랐다. 어쩌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6년 전 이혼 당시의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에게 사진을 보냈던 발신자를 추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명령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모니터를 통해 서연과 민준의 일상을 계속 지켜보았다. 보면 볼수록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영상 속 서연은 고된 노동에 지쳐 파김치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낡은 동화책을 읽어주며 민준을 재웠고 아이가 잠든 후에야 차가운 식은 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녀의 모든 삶은 아들 민준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런 여자가 과연 돈 때문에 남편을 배신할 수 있을까? 지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아니오였지만 지난 6년간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그 대답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실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들어왔다. 회장님, 중요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6년 전 지훈의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흥신소의 보고서였다. 지훈의 아버지는 당시 아들의 이혼을 뒷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서연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제시하며 한국을 떠나라고 종용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상자 한서연 위자료 수령을 완강히 거부. 저는 강지훈 씨의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은 제 선택이며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 두절.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돈을 거절했다. 아버지의 그 막대한 제안을 거절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떠난 이유는 돈이 아니었다. 지훈은 혼란에 빠졌다. 지난 6년간 그를 지탱해온 배신당한 남자라는 자기 연민과 그녀에 대한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민준이 태어났을 무렵의 병원 기록을 확인했다. 서연은 서울의 한 작은 여성병원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그녀의 성을 따라 한민준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 아들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그는 서연을 원망하며 술에 취해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보고서나 과거의 기록만으로는 진실의 조각을 맞출 수 없었다. 그가 알아야 할 모든 진실은 바로 한서연, 그녀 자신에게 있었다. 그녀를 직접 만나야 했다. 그녀의 눈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야만 했다. 왜 떠났는지, 왜 숨어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아들을 혼자 낳아 길러야만 했는지.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아닌 진실을 향한 강한 집념과 아들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김 실장을 불렀다.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한서연 씨가 일하는 식당 주변에 자연스럽게 내가 나타날 방법을 찾아 우연을 가장한 아주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김 실장은 회장님의 변화를 직감했다. 단순히 아이를 되찾아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잃어버린 6년의 진실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점심시간 해당 식당 근처에서 외부 업체 미팅을 잡겠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시다가 우연히 들른 것처럼 연출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의 제안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6년 만의 재회를 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강지훈이 탄차는 약속된 장소인 허름한 식당과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는 평소 입던 딱딱한 느낌의 정장 대신 조금은 부드러운 소재의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감출 수 없었다. 김 실장은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를 마지막으로 브리핑했다. 이 근처 IT 업체와 미팅이 있었고 식사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들어온 설정입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난밤 그는 한서연과 재회하는 수십 가지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
냉정하게 아이의 친자 확인부터 요구하는 모습. 하지만 그 어떤 상상도 지금 그의 심장만큼 요동치지는 않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차에서 내렸다. 6년 만에 재회였다. 식당 안은 점심을 해결하려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지훈이 들어서는 순간 식당의 모든 소음이 잠시 멎는 듯했다. 그의 존재감은 이런 소박한 공간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식당 주인이 황급히 달려나와 허리를 굽혔다. 아이고, 회장님, 또 오셨네요. 이 귀한 분이 누추한 곳에 또 어인 일로. 주인의 호들갑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쏠렸다. 지우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오직 주방 쪽만을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소란을 듣고 주방에서 나온 한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하얀 위생복을 입고 있었고 밀려드는 주문에 땀방울이 맺힌 뺨은 상기되어 있었다. 지훈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서연의 눈동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깊은 원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은 6년 전 자신을 떠났던 그 차가운 눈빛과는 다른 무언가에 쫓기는 짐승과도 같은 절박함을 그녀의 눈에서 읽었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그녀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주변의 웅성거림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잠깐 얘기 좀 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다. 무슨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당신과 나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방 안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 시선의 끝에 누가 있는지 지훈은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여기서 다들 보는 앞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 따라 나와. 지훈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식당 뒷문으로 향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식당 뒤편의 좁은 골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6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 아이, 내 아이인가? 돌려 말할 생각 따위는 없었다. 그는 오직 진실을 원했다.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민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지훈은 한 발짝 다가섰다. 나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상관이 없다고? 6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아들을 이런 곳에서 키우고 있었던 건가? 대체 왜?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분노에 움츠러들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속인 적 없어요. 당신이 먼저 날 버렸잖아요. 믿어주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밝혔다. 믿음,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고도 믿음을 얘기할 수 있나? 그가 과거의 상처를 들추자 서연의 얼굴에 허탈한 웃음이 번졌다. 그래요. 당신은 늘 그런 식이었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지긋지긋해서.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말들이 오갔다. 지훈은 그녀의 완강한 부인에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엄마, 작고 앳된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민준이가 서 있었다. 엄마를 찾아 주방에서 나온 모양이었다.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수없이 봤던 얼굴이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이의 까맣고 깊은 눈동자는 자신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분노도 원망도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존재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졌다. 지훈이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손을 뻗으려던 순간 서연이 비명처럼 소리치며 민준을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오지 마, 얘한테 손대지 마. 그녀의 반응은 거의 발작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지훈을 노려보며 민준의 눈을 가렸다. 그 모습에 지훈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히 전 남편에 대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한 공포였다. 마치 자신이 아이에게 끔찍한 해를 끼칠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서연아, 난 그저. 지훈이 뭐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막았다. 제발, 제발 그냥 가주세요. 우리 좀 내버려둬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포기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은 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겁먹은 눈으로 그를 훔쳐보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섰다. 지금 여기서 그녀를 더 몰아붙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과 민준을 한번 바라본 뒤 말없이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그가 이곳에 올 때만큼이나 차갑고 단단해 보였지만 그의 속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차로 돌아온 지우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김 실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한서연의 그 겁에 질린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적어도 그녀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맞설 것 같은 기세였다. 그렇다면 그녀가 두려워하는 진짜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을, 과거 자신들을 둘러쌌던 어떤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6년 전의 그 사진, 아버지의 흥신소 보고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그녀의 삶.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피해자였듯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 지우는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김 실장. 그의 부름에 김 실장이 긴장한 채 돌아보았다. 지금부터 조사 방향을 바꾼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그건 이미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한서연이 지난 6년간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도망쳐왔는지 알아내. 6년 전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다시 샅샅이 훑어. 먼지 한 톨까지 전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진실을 파헤치고 자신의 여자와 아들을 위협하는 존재를 응징하겠다는 냉철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과거의 진실을 바로잡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 진성그룹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비공식 태스크포스 팀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 실장의 지휘 아래 그들은 지난 6년간의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을 찾는 것처럼 그들은 한서연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 그녀와 스쳐 지나간 모든 인물들의 흔적을 쫓았다.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디고 어려웠다. 결정적인 증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취를 감추었고 관련 자료들은 교묘하게 파기되거나 조작되어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들의 조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어둠 속에 묻어버리려는 듯했다. 김 실장은 며칠간의 조사 결과를 지훈에게 보고하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서연 씨의 과거를 지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발짝 다가서면 상대는 두 발짝 먼저 움직여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지훈은 굳은 얼굴로 보고를 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원한 문제가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을 동원하고도 이 정도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은 상대방 역시 그에 못지않은 힘을 가진 조직이라는 뜻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인물의 이름이 떠올랐다. 태영그룹의 박태준 회장. 6년 전 진성그룹을 집어삼키려다 실패했던 교활한 늙은 뱀. 같은 시각 태영그룹 회장실. 박태준은 두꺼운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책상 건너편에 서 있는 부하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지훈이 6년 전 일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여자와 아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부하의 말에 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오만한 미소가 번졌다. 고작 6년 지난 일에 발목이 잡힐 만큼 허술하게 처리한 줄 아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강지훈의 진성그룹 본사 건물이 정면으로 보였다. 애송이 녀석. 사랑 노름에 빠져 제 발등을 찍더니 이제 와서 뒷북을 치는군. 박태준에게 강지훈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 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해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괴물. 그는 6년 전 강지훈의 가장 큰 약점인 한서연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리려 했다. 계획은 거의 성공하는 듯 했지만 강지훈은 생각보다 강인했다. 그는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진성그룹을 더욱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박태준은 그 과정에서 강지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 여자와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의 질문에 부하가 대답했다. 여전히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강지훈이 주변을 셔틀처럼 맴돌고는 있지만 아직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태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강지훈에게 경고를 하나 날려주게. 감히 잊고 있던 과거를 들추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 여자와 아이를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이겠지. 보금자리부터 빼앗아봐. 길바닥에 나앉으면 제 아무리 강지훈이라도 정신을 차리게 될 거야. 그는 마치 게임을 하듯 가볍게 명령을 내렸다. 그에게 서영과 민주는 강지훈을 괴롭히기 위한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다. 박태준의 명령이 떨어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서연에게 재앙이 닥쳤다. 그녀가 일하던 식당 주인이 갑자기 그녀를 해고했다. 미안하네, 서연 씨.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말이야. 주인의 미안해하는 얼굴 뒤로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월세방 집주인까지 찾아와 당장 방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건물 리모델링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댔다.
서연은 망연자실했다. 하루아침에 직장과 집을 동시에 잃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며칠 전 강지훈이 자신을 찾아온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가 다시 자신의 삶에 나타나면서 오랫동안 잠잠했던 그들의 그림자가 다시 자신을 덮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공포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민준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도망쳐야 했다.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지훈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를 듣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박태준. 감히 내 아이와 그 엄마를 건드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단단한 원목 책상이 그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굉음을 냈다. 그동안은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다. 서연과 민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비열한 수법은 명백히 박태준의 방식이었다. 그는 서연이 지난 6년간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는지를 비로소 온몸으로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박태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 지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그녀 앞에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그녀와 아이를 다시 위험 속으로 밀어넣은 셈이 되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지독한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두 사람을 위한 안전가옥을 마련해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자금은 내 개인 계좌에서 얼마든지 뺏었어. 그리고 한서연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제3의 인물을 통해 접근해 자선단체의 후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그녀에게 새로운 집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안하도록 해. 그는 서연의 강한 자존심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직접 도우려 하면 그녀는 절대 받지 않을 터였다. 동시에 그는 박태준을 향한 반격을 준비했다. 태영그룹과 관련된 모든 비리 자료, 탈세 혐의, 정경유착 증거, 닥치는 대로 모아 박태준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을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이제부터 전쟁이다. 그의 눈빛은 적의 심장을 꿰뚫을 듯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다. 지훈의 지시가 내려가자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며칠 후 절망에 빠져 있던 서연에게 한 자선단체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서연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알려져 익명의 후원자가 그녀를 돕고 싶어 한다며 작은 아파트와 번듯한 사무직 일자리를 제안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경계했지만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도 있다는 직원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던 날, 지우는 멀리서 차를 세워두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준이는 새집이 마음에 드는지 환하게 웃으며 서연의 주위를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보는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내 굳어졌다.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 박태준이라는 독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한 두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뭘 말인가? 지훈이 묻자 김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6년 전 회장님께 조작된 사진을 전달했던 인물을 찾았습니다. 당시 박태준 회장의 개인 운전기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태준 회장이 어떻게 한서연 씨를 협박하고 이 모든 일을 꾸몄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드디어 반격의 서막을 열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그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태영그룹의 건물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차가운 미소마저 사라져 있었다. 오직 적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맹수의 살기만이 가득했다. 그 사람 안전하게 보호해. 그리고 박태준의 숨통을 조일 파티를 준비하도록 하지. 길고 길었던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는 안가에서 박태준의 전 운전기사를 마주했다. 남자는 6년의 세월 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듯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남자를 응시했다. 그의 차가운 침묵은 그 어떤 협박보다 더 상대를 압박했다. 마침내 남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의 입을 통해 6년 전의 추악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의 증언은 지훈을 6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시간으로 되돌려 놓았다. 당시 박태준은 진성그룹 인수에 실패한 후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강지훈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것은 바로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한서연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회장님은 한서연 씨를 뒷조사해서 임신 초기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는 정교하게 조작된 사진 몇 장을 들고 직접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남자의 이야기는 지훈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나 서연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을 그날의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박태준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서연을 불러냈다. 그는 조작된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강지훈 곁을 떠나 이 사진들을 언론에 터뜨리고 네가 강지훈의 뒤통수를 친 배신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사라지는 거야. 서연은 당연히 거부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하며 박태준의 비열함에 맞섰다. 하지만 박태준의 다음 말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네가 끝까지 버티겠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강지훈이 감옥에 가는 꼴을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테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놈에게 횡령, 탈세, 주가 조작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증거? 만들면 그만이지. 그는 서연의 눈앞에서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 신용까지 했다. 내 남편의 인생과 내 뱃속 아이의 미래, 그리고 너의 하찮은 자존심. 이 중에서 뭘 선택할지는 네가 결정해. 박태훈은 악마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그는 서연이 강지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여자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편과 아이를 지키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결국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단단히 쥔 주먹에서는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이다. 배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임신한 몸으로 홀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그녀를 6년 동안이나 원망하고 증오했다.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치를 떨었다. 박태준에 대한 분노는 이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는 남자의 모든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하게 하고 그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라고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 안가를 나온 지훈은 무작정 차를 몰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가 향한 곳은 서연과 민준이 새로 이사한 아파트 근처였다. 그는 차마 그녀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아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서연은 민준과 함께 웃으며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그늘 한 점 없는 환한 미소를 보았다. 민준이는 엄마를 향해 달려가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서연은 한달음에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무릎을 호호 불어주었다. 그 평범하고도 따뜻한 풍경을 바라보며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것이 바로 자신이 6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리고 박태준이 잔인하게 빼앗아갔던 자신의 삶이었다. 그는 운전대에 머리를 밟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가족을 위협한 자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차를 돌려 회사로 복귀했다. 복잡했던 감정은 어느새 명료해졌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가 분명해졌다. 그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얼마 전 민준 군이 놀이터에서 마셨던 음료수 캔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유전자 검사센터로 보내 긴급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이 확실했지만 법적인 분쟁과 양육권을 완벽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 박태준과의 전쟁에서 그 아이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모든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박태준의 운전기사가 증언한 영상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띄웠다. 영상 속에서 박태준의 추악한 범죄 계획이 하나하나 폭로되고 있었다. 지우는 그것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박태준을 무너뜨릴 치밀하고도 잔혹한 시나리오가 짜여지고 있었다. 그는 법과 상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점잖게 싸워줄 생각이 없었다. 박태준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의 가장 아픈 곳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공격할 생각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갔지만 지훈의 사무실은 대낮처럼 환했다. 그는 수많은 서류와 데이터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 실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 확인 버튼을 눌렀다. 과거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미래를 향한 거대한 전쟁의 마지막 퍼즐이 그곳에 있었다. 휴대폰 액정 위에 뜬 친자 관계 확률 99.99%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강지훈은 눈을 감았다. 놀라움은 없었다. 이미 그의 심장이, 그의 온몸의 피가 소리치고 있었던 진실을 과학이 증명해 주었을 뿐이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과 함께 지난 6년간 그를 짓눌렀던 혼란과 의심, 그리고 자기 혐오의 찌꺼기들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차갑고도 순수한 분노였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나 뒤늦게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왕국과 가족을 지켜야 하는 왕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냉정하고 예리해졌다. 감정의 동요는 사라지고 오직 적을 향한 명확한 목표 의식만이 남았다. 그는 즉시 김 실장과 그룹의 법무팀장, 그리고 재무전략본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긴급하게 소집된 세 사람은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에 압도되었다. 지훈은 박태준의 전 운전기사의 증언이 담긴 영상과 방금 도착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말없이 그들 앞에 내밀었다. 모든 자료를 확인한 세 사람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만한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거대한 음모의 전말이 그곳에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태준과 태영그룹을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법적인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가족을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전쟁의 선포였다. 그날 밤 진성그룹의 심장부에서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를 바꿀 치밀하고도 무자비한 작전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박태준의 숨통을 조이기로 했다. 첫째, 법무팀은 운전기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박태준을 협박, 명예훼손, 그리고 진성그룹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할 준비에 착수했다. 둘째, 재무전략팀은 태영그룹의 약한 고리를 찾아 적대적 M&A를 포함한 모든 금융 공격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홍보팀은 이 모든 진실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언론에 터뜨려 박태준의 사회적 명성을 완전히 끝장낼 계획을 세웠다. 모든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조율되었다. 지훈은 이 모든 과정을 냉철하게 지휘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전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지는 동안 지훈은 잠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김 실장이 몰래 찍어 인화해둔 민준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민준은 엄마가 사준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지훈의 얼음 같던 얼굴에 아주 잠깐 부드러운 기운이 스쳤다. 함께 있던 임원들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그룹의 명운을 건 싸움이기도 하지만 한 남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라는 것을. 한편 박태준은 강지훈의 움직임을 보고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와인을 마시며 부하에게 말했다. 강지훈이 쥐새끼처럼 뭔가를 파헤치고 다니는 모양인데 그래봤자 내 손바닥 아니다. 6년 전 증거는 깨끗하게 처리했고 내 권력이면 웬만한 진실쯤은 덮어버릴 수 있어.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강지훈의 분노가 가진 무게를,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심지어 그는 조롱하듯 직접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회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헛심만 쓰고 있다던데. 웬만하면 지난 일은 잊고 사는 게 어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다가 자네의 그 예쁜 전처와 아들 녀석이 또다시 다치기라도 하면 내 마음이 아파서 말이야.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완전히 깔보는 여유가 묻어 있었다. 그것은 박태준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다. 그 전화는 지훈의 마음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자비심마저 불태워버렸다. 자신의 가족을 입에 올리며 협박하는 그 순간 박태준은 지훈에게 있어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할 해충일 뿐이었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싸늘한 침묵으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절규보다 더 무서운 분노를 담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즉시 재무전략본부장에게 연결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기계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지금부터 시작해. 그 한마디였다. 그 말이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태영그룹의 주가가 이유 없이 폭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하락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시장에는 태영그룹의 해외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하면서 패닉 상태를 부추겼다. 박태준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방어에 나섰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의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한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박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건드렸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반격은 거대한 쓰나미처럼 태영그룹을 덮쳤다. 월요일 아침 증권 시장이 열리자마자 시작된 주가 폭락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박태준은 수천억 원의 자금을 쏟아부으며 주가 방어에 나섰지만 그것은 마치 모래성으로 파도를 막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그가 자금을 투입할 때마다 더 큰 물량의 폭탄을 시장에 쏟아내며 그의 돈을 삼켜버렸다. 태영그룹의 본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비상대책회의실에서 박태준은 고함을 지르며 재무 담당 임원들을 닥달했다. 대체 원인이 뭐야? 어떤 놈들이 이따위 장난질을 치는 거냐고. 하지만 그 누구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전방위적이어서 마치 태영그룹의 모든 약점을 꿰뚫고 있는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강지훈의 집무실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지훈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상황실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과 관련 뉴스들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짧고 정확한 지시가 흘러나왔다. 루머의 2차 확산을 시작해 그들이 방어 자금을 투입하는 지점을 정확히 노려서 공매도 물량을 늘려. 그는 완벽한 지휘관이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데이터와 전략에 따라 움직였다. 그의 팀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거대한 태영그룹을 서서히 침몰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금력 싸움이 아니었다. 정보력과 전략, 그리고 타이밍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현대전이었다. 강지훈은 박태준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을 바로 그 눈앞에서 무너뜨리고 있었다. 박태준이 정신없이 금융시장에 불을 끄는데 여념이 없을 때 지훈은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한 유력 언론사를 통해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태영그룹 박태준 회장, 6년 전 진성그룹 회장 부인 협박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피소. 기사는 박태준의 전 운전기사의 구체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6년 전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했다. 재계 거물의 추악한 스캔들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박태준은 주가 폭락 사태를 보고받던 중 비서가 전해준 태블릿 PC를 통해 기사를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믿었던 운전기사의 배신, 그리고 완벽하게 묻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폭로.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금융공격과 여론공격이 동시에 자신을 덮쳐오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관계에 포진해 있던 자신의 인맥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에는 굽실거리던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형식적인 위로의 말만 건넬 뿐이었다.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쥐떼와 같았다. 한편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서연 역시 TV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박태준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6년간 그녀를 악몽처럼 따라다녔던 그 이름. 뉴스 앵커는 담담한 목소리로 박태준의 범죄 혐의를 전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진실이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갑자기 닥쳤던 해고와 퇴거 통보, 그리고 거짓말처럼 나타난 익명의 후원자, 그리고 지금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박태준의 몰락,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훈, 자신을 찾아왔던 그 남자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자신을 벌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때 그녀에게 후원재단의 담당자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재단이었지만 서연은 그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민중군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은 곧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든든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태준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불법적으로 조성해온 비자금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막고 여론을 뒤집으려 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 진성그룹의 정보팀은 이미 박태준의 비자금 흐름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태준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려는 순간 그 증거를 포착하여 검찰에 넘겼다. 결정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지훈의 팀이 박태준의 비밀 금고 위치와 회계 장부의 존재를 알아낸 것이다. 정보는 즉시 특별수사팀의 익명으로 제보되었다. 그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태영그룹 본사와 박태준의 자택에 동시에 들이닥쳤다. 압수수색 영장을 흔들며 회장실로 들이닥친 수사관들 앞에서 박태준은 허망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가 믿었던 돈과 권력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이 쳐놓은 거대하고 정교한 그물에 그는 완벽하게 포획된 것이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자신의 제국이 압수수색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태준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라이벌이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분노한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할 것이라는 사실을. 박태준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그의 모든 비자금 장부와 불법 행위의 증거들이 확보되자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추악한 과거를 대서특필했고 한때 재계의 거물로 군림했던 그는 하루아침에 희대의 범죄자로 전락했다. 강지훈은 사무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거대한 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쾌감 대신 무거운 책임감만이 남았다. 가장 큰 전쟁은 끝났지만 그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더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한서연과의 관계였다. 그는 더 이상 익명의 후원자라는 가면 뒤에 숨을 수 없었다. 그녀를 직접 만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했다. 그는 지난 6년간의 오해와 증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수십 개의 M&A 협상 테이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긴장감을 느끼며 서연에게 연락했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는 그의 제안에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약속된 저녁 시간, 지우는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그녀의 집 앞에 섰다. 최고급 수트 대신 그는 단정한 니트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서연이 아파트 입구로 나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뒷골목에서의 팽팽했던 대립도 식당에서의 충격적인 재회와도 다른 공기였다. 지우는 먼저 침묵을 깼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준이가 잠든 후에라도 괜찮으니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아파트는 작고 아담했지만 서연의 손길이 다 따뜻하고 정갈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민준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지우는 그림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식구의 모습을 발견했다. 엄마와 아이, 그리고 아빠. 그는 차마 그 그림을 오래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민준의 방에서 나온 서연이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지우는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그녀 앞에 놓았다. 그 안에는 박태준의 전 운전기사의 증언 영상과 박태준이 그녀를 협박했다는 모든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먼저 이걸 봐줬으면 해. 서연은 말없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6년 전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모든 영상이 끝났을 때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남자가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미안해,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깊게 잠겨 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 자존심에 눈이 멀어 너를 믿어주지 못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너 혼자 그 모든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해. 6년 동안 너를 증오하고 원망했던 거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를 지켜줘서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그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지난 6년간의 서름과 공포,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한참을 울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무서웠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킬 수 없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 건 박태준 회장이 당신을 해칠 거라고 협박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알게 되면 그 사람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았어요.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말을 듣는 지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6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뜨거운 재회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성숙한 화해의 순간이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모든 걸. 바로잡아줘서.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망쳐놓은 걸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 잠든 방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틈으로 보이는 아이는 세상 모르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서연도 그의 곁으로 다가와 함께 아이를 바라보았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모습은 두 사람에게 더없이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잠든 아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6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나 원망이 아닌 맑고 투명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글쎄요, 일단은 민준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줘야겠죠.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과거의 연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준의 부모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는 의미였다. 지호는 그녀의 뜻을 이해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엇보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 외부의 적과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며 새 식구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야 할 긴 시간이 놓여 있었다. 박태준에 대한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며 온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법원 앞은 그의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재판 과정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인 강지훈과 한서연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이 추악한 진실 공방의 중심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들의 삶을 되찾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재판 초기 박태준은 최고급 변호인단을 꾸려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핵심 증인인 전 운전기사의 증언을 돈에 매수된 거짓말로 몰아붙였고 이 모든 사건을 진성그룹이 태영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벌인 비열한 기업 사냥으로 규정했다. 그들의 교묘한 논리와 언론 플레이에 여론의 일부가 흔들리는 듯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박태준이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결정적인 한 방을 아껴두고 있었다. 박태준의 변호인단이 운전기사의 신빙성을 거의 무너뜨렸다고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던 순간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그것은 6년 전 박태준이 운전기사에게 한서연을 협박하라고 지시하며 모든 계획을 털어놓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녹음 파일은 당시 불안감을 느낀 운전기사가 몰래 녹음해 두었던 것이었다.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녹음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태준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는 그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 계집의 목숨보다 강지훈 놈의 인생을 담보로 잡아야 말을 들어 뱃속에까지 들먹이면 더 효과적이겠지. 이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결정타는 한서연이 날렸다. 그녀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담담하게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지난 6년간의 고통을 호소하는 감정적인 언어는 없었다. 대신 그녀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겪어야 했던 일들을 건조하지만 힘 있는 문체로 서술했다. 그녀의 글은 피해자의 나약함이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낸 생존자의 위험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탄원서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대중은 그녀의 용기와 존엄함에 감동했고 박태준의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했다.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다. 재판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마침내 마지막 공판일.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박태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박태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거인은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초라하게 퇴장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강지훈은 그 역사적인 순간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그 시각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수족관에 와 있었다. 거대한 수조 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을 보며 민준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아빠, 저기 엄청 큰 상어가 있어요. 아이는 어느새 그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지훈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상어에 대해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룹의 총수로서의 냉철함은 없었다. 오직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는 복수의 완성이 아닌 아들과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 있었다. 박태준의 몰락은 그저 자신의 가족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결코 목적이 아니었다. 잠시 후 법원에서 제출을 마치고 온 서연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녀 역시 과거의 악마를 자신의 손으로 심판함으로써 비로소 완벽하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수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지훈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김 실장이 보낸 문자였다. 유죄, 징역 15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회장님. 지훈은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서연은 내용을 확인하고는 지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오고 갔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아 끌었다. 엄마, 아빠, 우리 저쪽도 가봐요. 더 신기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두 사람을 현실로 이끌었다.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박태준의 유죄 판결이나 태영그룹의 몰락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낸 진짜 승리였다. 지훈은 민준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수족관 안에 울려 퍼졌다. 1년 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주말 아침. 강지훈의 집 주방에서는 고소한 팬케이크 냄새와 함께 아이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빠, 더 높이, 더 높이요. 민준의 외침에 지훈은 능숙한 솜씨로 프라이팬을 휘둘러 공중에서 팬케이크를 한 바퀴 뒤집었다. 완벽한 착지에 민준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그 모습은 1년 전 냉철한 기업 총수였던 그의 모습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서연은 커피를 들고 식탁에 앉아 두 부자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도심의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작은 정원이 딸린 교회에 이 집은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매일 채워졌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며 더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여전히 진성그룹을 이끄는 유능한 경영자였지만 더 이상 일에 중독된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그는 정시에 퇴근했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민준의 유치원 학예회에 참석해 아들의 어설픈 율동에 가장 큰 박수를 쳐주는 아버지가 되었고 서연을 위해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남편이 되었다. 그의 변화는 회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전의 냉철함은 유지하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온기가 더해졌다. 김 실장은 회의 시간에 민준의 자랑을 늘어놓는 회장님을 보며 남몰래 미소 짓곤 했다. 그룹의 실적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 마음의 안정을 찾은 리더가 이끄는 조직이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는지를 그는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서연 또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사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미혼모들을 돕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법률적 지원부터 경제적 자립 교육까지.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6년의 세월 동안 볼 수 없었던 자신감과 성취감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와 지훈의 관계는 과거의 불같은 사랑과는 다른 잔잔하고 깊은 강물 같은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했고 존중했으며
민준의 부모로서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불쑥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솔직하게 대화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퇴근 후 서재에서 민준이가 새로 그린 그림을 발견했다. 이전 그림과 마찬가지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전 그림에서 희미하게 그려져 있던 아빠의 얼굴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띤 모습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지우는 그림을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주말,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바다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지훈과 서연이 연애 시절 미래를 약속했던 추억의 장소였다. 노을이 지는 해변을 나란히 걸으며 서연이 나지막이 물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단 한순간도.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물론 고통스러웠고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 서로의 소중함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됐으니까. 그의 말에 서연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붉게 물드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때 저만치 앞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던 민준이가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엄마, 아빠, 이것 보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조개를 주었어요. 아이는 자신이 찾은 보물을 자랑하며 두 사람의 품에 안겼다. 지훈은 민준이를 번쩍 안아 목마를 태웠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해변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지훈과 서연은 아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다. 그들 앞에는 이제 따뜻한 햇살과 희망만이 가득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부서지는 파도를 발치해 두며 행복이라는 이름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것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었다.